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가요. 지금은 어떻게 뽑냐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만 2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집 우선 공급해가지고 그 비율을 15%에서 10% 따로 둬요. 그럼 그 사람들만 이렇게 또 추려지겠죠? 그것과 동시에 소득 평균적으로 외벌이라고 한다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뭐 120% 아니면은 100% 이게 이제 공급 저거마다 달라요. 맞벌이면은 120% 혹은 130%. 이게 되게 모순인 게 그런 주택은 비싸잖아요. 네. 인기 많은 주택은. 그런데 소득이 낮아야지만 돼요. 그럼 나중에 대출 받을 때 DSR은 어떡할 거냐?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된다는 거죠. 현실을 또 봐야 돼요. 이게 신생아 아까 2살 이하에 그러면 육아휴직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반토막 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다자녀 특별공급이든 뭐든지 간에 신생아 우선 공급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없으면은 조금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고, 있더라도 가장 그나마 당첨 가능성이 높고 확률이 높은 게 저거예요.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과 함께 경제적 본능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13억 로또라는 이름 붙은 잠실 르엘 청약이 있었는데 여기 네. 10만 명이 몰렸답니다. 네. 네. 하셨어요? 아니 전 안 했죠. 왜요? 저는 돈이 없어서. 걱정이 많아가지고. 근데 왜냐면은 될까봐 걱정. 네, 될까봐 되면 어떡하지? 아. 늘 그런 상상을 하는데 이게 사실 OTL 포레보다는 낮은 경쟁률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OTL 포레는 627 대책 전이고 네. 이건 요거는 627. 이제 그 이후여서 이거야말로 찐 부자들이 진입했을 것이다. 네, 대출. 현금 부자가 이렇게 많나? 대출 6억까지만 나오고 네. 나머지 그럼 잔금 어떻게 치를 거야? 뭐 등등. 네. 근데 현금 부자도 접근을 하지만 현금이 없어도 되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억 물론 세금 떼고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건 언제 파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정 안전 마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또 집이라는 거는 시세보다 약간만 낮게 팔아도 바로바로 팔리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야 대출이자 계산해 봤을 때 한 달에 500씩 내야 돼? 600씩 내야 돼? 1년이면은 5, 6천? 그래. 그거 내고 3, 4년 뒤면은 확실하게 10억을 벌 수 있네? 이러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근데 뭐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지금 그 대출 이자를 내는 걸 떠나서 네. 대출이 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네, 그러면은 그 갭에 낀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하는가 이걸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네.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는 뭐 사채를 쓰는 건가? 되고 나서 걱정할 일이긴 한데 네. 사채, 대부업을 쓰든 네. 아니면 진짜 지인들이 많으면 지인들한테 3, 4, 5 빌려가지고 내든 잔금할 땐 그렇게 해야죠. 근데 물론- 이거는 어쨌든 담보가 확실하니까. 확실하니까. 네. 그리고 전세가 뭐 어려워지긴 했으나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올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이런 집은 대출을 받아서 못 들어오니까 진짜 현금만 꽉 가지고 있는 세입자만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뭐 시세보다 전세 조금 낮게 내놓는다든가 그럼 그래서 일부 들어오죠.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선순위 대출금 어느 정도 해놓고 나머지는 진짜 이율 높은 걸로 후순위 써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봐도 그래도 몇 억이 남는다. 로또니까 몇 억이 남으니까 네. 들어가는 거죠. 쓸 걸. 쓰셨어요? 아니요? 아, 주택 있으시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된다면 썼겠죠. 예. 근데 지난번에 소장님 나와 주셨을 때 네. 청약 통장 다 해지해라. 해지하라가 아니라 기대하지 마라. 희망 예. 고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그래도 희망 섞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그럼 네. 누가 되느냐. 네. 그래도 기대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되느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일단 그 기대는 좀 접으시는 게. 그래서- 청약의 제도가 이거는 네. 지금 너무 누더기처럼 막 바뀌어 와가지고 공부를 일단 해야 된다 무조건. 네. 예. 진짜 주식은 공부해서 투자해야 돼요라고 얘기하시지만 공부를 안 해도 뭐 거의 운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막 몇 억씩 하진 않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운이라는 게 좋은 주식 들고 있어서 비싸졌을 때 좀 팔면 괜찮은데 청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게 당첨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을 좀 하셔야지 괜히 그냥 되지도 않을 거 기대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좀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네. 합니다. 첫 번째로 청약 시스템이 네.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냥 청약홈도 있고 뭐 네. SH도 있고 뭐 있는 거예요? 이게 청약홈에서 분양하는 거는 LH라든가 아니면 뭐 민영주택 29세대 초과하는 민영주택은 다 이제 청약홈에서 해야 되는 거고 SH나 IH, GH 이렇게 지역공사에서 하는 거는 거기서 이제 청약을 받습니다. 신청을. 네.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딱 분리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9세대 이하인 경우에만 뭐 공개 분양을 안 하고
그냥 3, 4, 5 모여서 연예인들이 주로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들. 한남더 힐 막 예, 이런데. 그런 것들은 왜 저거는 왜 청약홈 이런 데 안 올라와? 그냥 딱 소수로 29세대 이하 음. 뭐 프리미엄 아파트 분양가 100억 뭐 이런 음, 식으로 음,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런 요즘엔 거고요. 100억도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빌라들은. 예. 그러면 이런 네. 청약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거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그런 그 뭐 직방이라든가 뭐 이런 플랫폼들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는 하죠.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떤 유형이냐. 음.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그게 지역이 아니라 음. 이게 공공분양이냐 국민주택이냐 아니면 뭐 민영주택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당첨자 선정 방법이 다 다르니까 예. 그거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된다. 알아봐도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똑같은 TV가 이거 더 싸네 해가지고 살려고 보니까 이건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TV 이러면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할지언정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냐 이거죠. 결국에는 그 약관 같은 거를 다 하나씩 뜯어봐야지 알 수 있는. 그렇죠. 그 공급 유형에 따라서 공공분양의 당첨자 선정 방법은 이거구나.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법은 이거구나. 그럼 나는 이걸 집중해서 노려야겠네. 민영주택만 봐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청약도 이제 뭐 그냥 무주택 그냥 추첨 이런 방식도 있지만 거의 가점으로 또 많이 뽑잖아요.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점으로 뽑는 거. 우리 가점제 해가지고 점수 84점 만점 이거 뽑는 거는 대부분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건 민영주택이에요. SH, LH, IH 뭐 이런 데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혹은 국민주택 이거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네. 보통 이제 공공분양, 공공에서 분양하니까 그렇게 부르는데 그거 외에 민영주택만 가점제라는 걸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가점제가 높다고 해서 뭐 공공분양주택이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죠. 아예 네. 다르기 때문에. 아예 시험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예 달라요. 어디는 수능으로만 가고 어디는 그냥 수시로 가는 건데. 그렇죠. 네.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혼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민영주택의 장점, 그러니까 이렇게 청약주택의 장점이라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새 집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30세대 이상 분양되는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선 청약이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조합원이거나. 네, 뭐 그렇거나. 네. 그러면 새 아파트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 장점, 그럼 새 아파트는 장점 말고는 또 뭐가 있냐? 주변 시세보다 싸다라는 장점이 그냥 우리 막연하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새 물건이 헌 물건보다 싸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아파트는 왜 쌀까요? 억지로 눌러놨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로 억지로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 왜냐하면 니네가 이렇게 주변이 10억인데 20억에 분양하면 주변 아파트도 들썩거려가지고 주택시장을 안 좋게 만들잖아. 너희 무조건 시세보다 얼마 이하로 해. 이렇게 정해놓는 규제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가 더 싼. 근데 그게 웃긴 거예요. 그쵸. 주변 이상하죠. 시세보다 눌러놨으니까 그만큼의 안전마진이 생겨버립니다. 로또라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고. 근데 상식적으로는 더 비싸야 되는데 네. 자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현재는 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아요. 네. 그러면 그 외의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강남, 상부고 용산인데 그 외의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은 그냥 새 집이라는 장점밖에 없지 네. 싸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대감만 있죠. 야, 저 집이 지금 분양가가 15억인데 그래도 새 거니까 더 비싸질 거야. 이런 기대감이지 안전마진 같은 거는 없다. 그러면 나는 싸게 사지도 않을 거고 새 집도 필요 없어라고 한다면 굳이 민영주택에는 청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없죠. 예. 그 말인즉슨 가점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공공분양 국민주택은 여전히 시세보다 싸게 나오고 그렇게 싸게 나오기 때문에 전매 제한을 걸어놓죠. 네. 그 얼마나 싸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데 뭐 최대 길게는 10년까지도 못 파는 거니까. 그런데 야 10년 어차피 나는 여기서 오래오래 살 거고 10년 후에 팔 수 있는데 이만큼의 차액을 먹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거는 할 만해. 어디 가서 월세를 내더라도 그만큼보다는 훨씬 덜 할 테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제 공공주택을 좀 노려보셔야 될 의미는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청약 가점이 뭐 안 넣으실 분들은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관심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청약 가점 만점이 몇 점이에요? 84점. 84점인데 네. 어떻게 해야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그다음에 부양가족 수를 봐요. 무주택 기간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 되면 네. 이거는 다 만점입니다. 근데 무주택 기간은 카운팅되는 나이가 30세부터. 네. 그런데 30대 전에 결혼했으면 그 결혼했을 그 나이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럼 20살에 결혼했으면 20살부터 카운팅이 되니까 35살이 되면 그분은 무주택
기간을 만점 만점을 받을 수 받는 있는 거죠. 거네요. 근데 30살 이후에 결혼했다. 그리고 난 집 가진 적이 없었다. 나는 평생 집 가진 적 없이 40년을 살았는데 라고 해도 이분은 무주택 기간은 10년이라는 거죠. 그럼 적어도 25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는 이상 2030은 만점을 받을 수 없는 시스템.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불가능해요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안 됩니다. 만약에 뭐 결혼을 일찍 하거나 아니면 2030은 아니고 나는 뭐 40 이제 45세 그렇게 된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이거는 만 19세 이상부터 쳐주니까 그 전에도 뭐 물론 5년까지 최대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네. 뭐 어쨌든지간에 45살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요 두 개 점수는 만점을 다 받는 거죠. 네. 32점하고 이게 17점이니까 합치면 49점. 네. 나머지 그럼 부양가족. 35점 뭐냐? 부양가족. 본인 포함 네. 5점씩입니다. 네. 나 혼자 있으면 7명이어야 맞아요. 만점이에요. 그러면 7명? 나 배우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근데 네. 부모님도 무주택이어야 돼. 뭐 그리고 그러면 자녀 뭐 이게 자녀가 셋이어야 되네. 그렇죠. 어.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전입신고 이제 부모님 싹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걸러내죠. 위장 전입. 근데 잘 못 걸러내는 것 같던데. 이거 걸러내려면 다 걸러낼 수 있어서 네. 나라에서 맘만 먹으면 왜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인기 없는 아파트는 네. 맘 안 먹어요. 근데 네. 이렇게 인기 높았던 요 지금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네. 그런 아파트들은 걸러내려면 다 걸러냅니다. 이제 네. 언제 들어가냐면 청약을 접수할 때는 안 걸러내요. 이거 누가 될지 어떻게 알고. 당첨 다 됐잖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심사가 들어갑니다. 뭐 이게 서류 잘못 낸 건 없는지 뭐 무주택 기간 잘못 계산한 건 없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걸러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걸러서 부적격으로 딱 되면 이거 이제 줍줍으로 나오고 그런 게 그거예요. 기간 지나서. 근데 그런 걸 그럼 어떻게 걸러내냐. 별거 다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요라고 했는데 부모님과 관련된 뭐 공과금 고지서가 나는 서울이라고 서울에 같이 산다고 했는데 네. 공과금 고지서가 무슨 어디 정읍 이런 데로 날라가. 아니면은 막 병원 다녀오신 네, 내역들이 다 그런 정읍이야. 이력이나 아니면 교통카드 쓴 거나 그렇지 네. 건강보험 그게 가장 확실하죠. 네. 그런 거면 이제 소명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저희 고모부께서 침을 정말 잘 놓으시는 한의원을 정읍에서 하셔가지고 먼 거리지만 글로 다닙니다. 그렇게 뭐 소명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국세청에서도 사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양도세 뭐 비과세 이런 거 따질 때 너 이거 소명해. 그러면 그 자료로 교통카드 내가 출퇴근 이력이나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고 간 거 이런 그런 걸 보고 이제 확인을 해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위장 전입을 했다, 뭐 그렇게 부정 청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거의 걸릴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 걸리잖아요. 작년에 24년 하반기에 제가 걸은 거 봤거든요. 네. 근데 몇 가구 없어요. 근데 그 로또 청약으로 된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네. 그리고 하다못해 그 만점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 부양가족 7명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 사실은 뭐 맘만 먹으면이라고 했지만 건강보험료 이것만 한번 뒤져봐도 저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뒤져볼 겁니다. 근데 안 걸린 거는 네.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다 진짜 부양가족 그만큼 되고 이 청약을 위해서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면 그거는 뭐 그럼 뭐 거의 보면 뭐 집이 4돈이 같이 살고 막 이러던데 에휴. 이상하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니 뭐 물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이게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서 부양가족 수 7명이 말이 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지금 시대에서. 예. 아무튼 너무 멀리 갔는데 만점 얘기하다가 네네. 일단 25살 이하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2030 만점 받기가 불가능하다. 네, 근데 이거는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의 얘기지. 그러니까 100세대를 분양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최소한의 조건 2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하고 예치금만 납입하면 이건 청약 1순위거든요. 무주택으로서. 무주택도 아니야. 1주택도 1순위예요. 네. 근데 이제 순위에서 나중에 당첨자 선정해서 밀릴 뿐이지. 그러면은 이제 그래 다 모여봐. 경쟁이 많네요. 100세대 중에 요만큼 뽑는데 누구부터 뽑을까? 점수 높은 분으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공급인데 네. 100세대 중에 일반 공급으로 분양하는 건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일반이 오히려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나머지는 다 특별 공급입니다. 그게 신혼부부 90%? 특별 공급, 뭐 다자녀, 뭐 노부모 부양 등등등등등등. 그러니까 그런 걸 노려봐야죠. 그런 것 중에는 당첨자 선정을 그럼 어떻게 하냐? 신혼부부끼리 모였는데 거기서 가점제를 따지진 않거든요. 네. 여기선 또 다른 선정 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뽑습니까? 일단은 요즘 이거는 이제 정책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가요. 지금은 어떻게 뽑냐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신생아 우선 제도가 있습니다. 아기가 있어야 된다. 네, 만 2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집 우선 공급해가지고 그 비율을 15%에서 10% 따로 둬요. 그럼 그 사람들만 이렇게 또 추려지겠죠?
그럼 그 중에서 일단 추려지려면 그것과 동시에 음. 소득. 음. 평균적으로 외벌이라고 한다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뭐 120%, 뭐 아니면은 100% 이게 네. 이제 공급 저거마다 달라요. 맞벌이면은 120% 혹은 130%. 되게 낮던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이게 웬만큼 시도 지역에서 네.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음. 이게 되게 모순인 게 그런 주택은 비싸잖아요. 네. 인기 많은 주택은. 그런데 소득이 낮아야지만 돼요. 음. 그럼 나중에 대출 받을 때 DSR은 어떻게 할 거냐? 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쵸. 예, 뭐 10억 정도만 되더라도 이거 만약에 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3명을 해가지고 따지게 되면 3인 가구가 만약에 아, 125%라고 치면은 953만 3천 원이에요. 네. 네. 그러면 3명이서 이 금액을 받는 사람이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안 먹고 안 쓰면 뭐 가능은 할 것 같기는 한데, 예. 근데 그게 이제 이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원금도 같이 그 갚아야 현실을 또 봐야 돼요. 이게 신생아 아까 2살 이하에 그러면 육아휴직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거 소득이 한 명의 소득이 없죠. 반토막 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요. 그러면 그리고 또 아이도 태어나면 지출도 늘어나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가구에서 그만큼의 대출 이자를 부담을 할 수 있느냐 음. 그런 것도 따져봤을 때 이게 뭔가 불편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게요. 어쨌든 소득을 그렇게 따지게 되니까 아 우리는 웬만큼 뭐 대기업 다니는 부부야 그러면 뭐 꿈도 꾸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말도 안 되고 다행히 아이 낳고 육아휴직하면서 소득이 반토막 난 요 상태야. 그러면은 뭐 소득 기준 충족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무조건 이제 일단은 그걸 봐야 되는 거 신생아이면서 소득이 작아야 되고 만약에 이 소득 이거 초과해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생아이면서 그 소득 기준이 그거보다 조금 여유로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신생아는 없고 소득이 낮은 사람. 그 다음은 그거보다 소득이 조금 높은 사람. 이게 4단계예요. 네. 여기까지 오면 이제 당첨자 다 갈라졌죠. 그쵸. 아예 그냥 1순위에서 다 가져가 거의 버리죠. 끝나요. 1, 2순위에서 네. 끝나버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다자녀 특별공급이든 뭐든지 간에 신생아 우선공급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없으면은 조금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있더라도 또 가르는 기준이 지금은 제가 그 4단계만 말씀드렸지만 네. 각 단계별로 있을 때 배점표를 기준으로 뽑는 것들도 있어요. 뭐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점수표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수가 몇 명이야? 뭐 3명 이상이면 3점 뭐 이런 등등으로 가르는 것들도 있으니까 나는 어떤 아파트에 청약할 건데 그 아파트의 특별 공급은 뭘로 뽑느냐? 그러면 그 특별 공급 중에 나는 어떤 게 유리하냐 혹은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봐가지고 가능성이 없으면 애초에 도전을 하지 않는 게 좋고 예를 들어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 가장 그나마 당첨 가능성이 높고 확률이 높은 게 저거예요.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지금. 예. 65세 이상 부모님. 65세 이상 부모님을 청약 공고일 기준 3년 연속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 주민등록 주소지는 당연히 같아야 되고 네. 제가 말씀드린 3년 연속 같이 거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부모님이 집이 없어야 돼요.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그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의 경쟁률을 보면 아무리 막 10대 1 뭐 이런 치열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뭐 2대 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노부모 봉양이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집이 있어. 안 돼. 안 되죠.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둘 다 없어야 돼요. 네, 둘 다. 그 날짜에. 그러면은 아빠는 청주 살고 네. 엄마는 나랑 살고 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니까요. 같이 와 있어야 되는군요. 네. 둘이 사이가 안 좋은.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와 있어야 되는 네. 상황이다. 같이 이게 모시고 사는 게 핵심이에요. 두 분 다 그리고 무주택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그거예요. 무주택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3년 연속 무주택이 아니거든요. 공고 1을 기준으로. 그럼 그 이후에 집이 있어도 돼요? 그 전에 있어도 돼요. 그 전에 있어도 만약에 청약 그때만 공고일이 처분하면 10월 된다. 15일이다. 그러면 9월 30일쯤에 팔아버리고 무주택으로서 계시면 혜택을. 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청약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15일 날 청약을 넣었어요. 10월 16일에 주택 취득해도 돼요, 부모님은. 나도 취득해도 돼요. 네. 왜냐하면 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모든 기준은 다 따지니까. 네. 네. 그 이후에 취득하고 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출이 안 나올 뿐 내가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유주택이니까 뭐 그게 문제지.
그러면 청약으로 당첨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일단 잠실 이런 데 넣으면서 네. 부모님이 한 3년만 우리 집에서 사시고 네. 공고일 기준 약간 목표하는 것들은 대충 시기가 언제 나올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 가능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산의 시기는 내가 청약 내가 정할 수가 넣으려고 없잖아요. 그래? 아 요번에 떨어졌으니까 내년엔 애를 한 명 더 낳아야지. 이게 뭐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바긴 한데 누가 청약 당첨되려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에 애를 낳습니까? 물론 이제 배려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오로지 내가 약간 그 자의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만큼은 경쟁률도 상당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부모님이 무주택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연속, 직전에 3년 연속 하루라도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같이 같이 거줘야 살아야 돼요. 된다. 예.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뭐 이렇게 전입 신고를 딴 데로 빼놨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엔 경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요걸 한번 노려보셔라. 할 거면 이거 네. 밖에는 없어요. 저도 지금 눈이 반짝했습니다. 네. 예, 할 거면 엄마 이거. 아빠한테 와 있으라고 네. 해야겠다. 네, 어. 좋은 걸까요? 뭐요? 이게 할머니 모시고 있는 것도 괜찮죠. 아 노부모 부양 특별 할머니? 돼요. 저 그쵸? 되는 걸로 알아요. 예전에 잠깐 생각해봤을 때 맞아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뭐 할머니 괜찮습니다. 조부모님도 돼요. 직계 존속. 이니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요것도 그거 좋은 한번 방법인 확인해 것 봐야 되고,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말고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소득이 그렇다고 올라가지를 않길 기대할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굉장히 비관적인 거니까. 그렇죠. 아무튼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뭐 만점이고 뭐고 다 받으려고 하는데 특히나 SH 이런 데는 네. 사실 그 부부가 그 전체적으로 청약 얼마나 납입을 했는지 횟수 그리고 무주택이 10년 이상 되었는지 이걸 보잖아요. 이게 그게 문제예요. 납입 횟수와 기간, 금액 이런 걸 보는 건 네. 공공주택의 일반 공급과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밖에 없어요. 다른 건 납입 금액 안 봅니다. 네. 그 청약 1순위, 2순위 따질 때 처음에 자격. 자, 놀이공원에 입장해요. 입장할 때 자격 1순위, 2순위 이거 먼저 따지고 들어가서 인기 있는 청룡열차 탈 건데 청룡열차는 요렇게 따지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이고 놀이공원에 입장할 때 1순위, 2순위 따지는 건 청약통장 가입 24회 이상 납부 2년 이상 가입 이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럼 횟수를 따지는 게 없는데 네. 그러면 안에 들어가지고 청약열차 살 때 그럼 뭘 따지냐? 아까 민영주택 이거 머릿속에 지우세요. 이건 네, 아예 안 네. 보고 공공주택 여기에 대해서 일반 공급은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납입 금액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넣어야 돼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그게 아니라 납입 인정 금액 한도로. 25만 원. 지금은 25죠. 작년 11월까지인가는 10만 원이었고. 그러니까 100만 원씩 넣어도 25만 원 넣은 사람과 똑같은 거고. 넣을 수는 있어요. 100만 원 넣을 수는 있지만 인정되는 인정은 게 연간 그래서 최대 300만 원까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25만 원씩 열심히 넣어야 되나? 아니요. 넣지 마세요. 제발. 왜냐? 공공 분양 일반 공급. 자, 나보다 한 달이라도 먼저 가입해가지고 나랑 똑같이 열심히 납입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이길 수는 없죠. 그 사람이 빠져나가야 되죠. 그럼 중요한 게 나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냐. 근데 지금은 대부분 주택청약 종합저축 갖고 계실 거예요. 네. 갖고 계시죠? 네. 그게 2009년 5월에 출시됐습니다. 그 전에는 공공주택은 청약저축이라는 전용 통장이 있었어요. 네. 이게 제가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1만 4천 명이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와. 전국에. 네. 그럼 그분들, 그 선배님들이 다 빠져나가야 내 집이다. 아니 근데 서울에 안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서울 거주자가 25만 명인가? 아하. 네. 문제는 이거는 명의 이전도 됩니다. 아들한테 줄 수 있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줄 수도 야. 있고. 그렇게 넘겨줬을 때 네. 납입 금액도 다 인정이 돼요. 그거 너무 불평등하다. 왜요? 이게 뭐냐? 오랜 기간 동안 이만큼을 유지한 사람한테 먼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것도 약간 증여세 같은 거 내야지. 증여세는 내죠. 증여세 내요? 그 3천만 원 쌓여 있는 통장 이렇게 물려주면 근데 그 그건 되는데 티켓 자체가 엄청난 거죠. 네, 이거는 그거 슈퍼패스잖아요. 슈퍼패스예요. 그냥. 근데 물론 이제 세대주에게만 물려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5살짜리 아이한테는 못 물려주죠. 하지만 이 친구가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면 사실상 가족 관계에서는 이모로부터 이모가 조카한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모가 할머니한테 세대주 변경하면서 통장 줘요. 할머니가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와. 가족 관계에서는 불가능하진 않다. 이거 너무 불평등한데? 안 근데 그래요? 그 청약- 왜냐면은
지금 내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빠는 나한테 그런 걸 주지 않아. 우리 아빠 안 들었고 내가 지금부터 뭘 시작해보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랑 게임이 안 되잖아요. 게임이 안 일단.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도가 잘못했다 억울하다라고 해도 네. 청약 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하고 제한이 한 게 아니라 누구든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안 한 거는 이제 안 한 사람 탓이라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억울해요. 저도 아. 청약통장을 성인이 돼서 나중에 군생활 때 보니까 청약통장을 어머니께서 가입을 해주셨네. 알고 보니까 청약부금이야. 와 그럼 너무 좋지. 아니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아 네. 민영주택이면 그거는 전혀 의미 없는. 아. 근데 그걸 누가 권유했냐? 은행 갔더니 그냥 이거 하라고 나중에 해가지고. 내 집 집 마련하려면. 살려면. 근데 이게 어떤 기능으로 쓰일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청약 저축가입자가 그렇게 많고 결국은 좋은 곳에 입지가 좋은 곳에 좋게 분양되는 것들은 그분들이 먼저 선점하면 끝난다. 그 미래가 없다. 실제로 그 남양주 왕수 뭐 3기 신도시 네, 사전 네, 청약한 네, 곳들 네. 있잖아요. 거기 커트라인이 막 2,990만 원 이렇게도 나왔어요. 그때 당시가 2021년 사전 청약이었거든요. 2,999만 원이면 2,990만 원이면 299개월 납입이잖아요. 네. 몇 년이야? 300개월이라고 치면은 25년? 근데 2021년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탄생한 지는 이제 막 2009년에 시작했다며요. 네, 12년 남짓한데 그게 144개월 해봐야 1,500만 원 될까 말까인데 아니 2,990만 원이 어떻게 나와? 그럼 전에 슈퍼패스 있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LH에서 이제부터는 공공분양 커트라인을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지난달에 얘기를 나왔거든요. 네. 그걸 보시면 될지 안 될지가 나올 겁니다. 왜 뭐지? 이 사람들은 우리 선배님들, 청약 저축 가입자들. 그러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하신 분들은 그분들 다 빠져나갔지. 일반 공급은 의미 없고 노부부 부양 특별 공급도 경쟁이 있으면 그 안에서 많은 돈 많이 낸 사람 뽑거든요. 네. 그거 하실 생각이 있다면 25만 원씩 내는 게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 커트라인도 뭐 낮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 두 가지가 아니면 금액을 보거나 횟수를 보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청약 유형도. 그냥 물론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600만 원 이상 납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야 뭐 그거 넣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거니까 그거 웬 횟수 그거 그냥 일시납해도 되죠. 네. 네. 그거는 돼요. 그러면 일단 청약을 내가 당장은 안 할 수도 있지만 나중을 위해서 어찌됐든 가지고 가는 깨지는 분들은 마시고. 예, 깨지는 마시고 그냥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600은 넣어놔라. 그렇죠. 생애 최초인 분들은. 네. 네. 근데 생애 최초는 또 뺑뺑이고 그것도 소득 따지고 하니까 그것도 웃겨요. 뺑뺑이 그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네. 그게 랜덤이에요. 내 집 마련을 랜덤에다가 그래도 그게 내가 될 수 가차라고 있으니까. 하죠. 그게 무슨 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근데 어쨌든 깨지는 마셔라. 가지고는 말고. 계셔야 된다. 그런데 그게 입장권이다. 입장권. 25만 원씩 네. 납입할 필요는 없다. 물론 비인기 지역의 경쟁률이 낮은 아파트는 적은 금액도 가능은 합니다만은 네. 그렇게 따지면 그런 아파트는 왜 들어가라는 게 나오죠. 뭐 아예 극단적으로 보자면 미분양 아파트. 네. 그럼 굳이 그러면 청약을 나중에 해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마피 입주 다 붙은 거. 끝나고 그치 마피 붙은 거 그냥 네. 싸게 사면 되거든요. 그쵸. 그런 아파트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건 새 집 이게 아니라 좋은데 싼 집이잖아요. 네. 그렇게라고 한다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은 여기에서 이제 또 모순되는 얘기니까 굳이 25만 원씩 부을 필요가 사실은 없다. 네. 괜히 그거 돈 묶어놓지는 마셔라. 네. 그 우리가 이제 가능한 곳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SH에 이건 서울이에요. 네네. 서울인데 SH에 이제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아. 미리 내 집이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뭐 2차인가 그건 발표가 났고 이제 뭐 3차인가가 납두고 있는데 보니까 소득 기준이랑 이런 게 조금 조금 네. 유하더라고요. 유해요. 네, 유하고 어찌됐든 배우자랑 같이 합산이 되더라고요. 무주택 기간도.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전략을 잘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거 반대예요. 왜요? 이거 공급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요? 이번에 엄청 많이 났던데? 공급량이요? 네. 그래도 막 서울에 몇백 세대가 나오니까. 그치. 뭐, 네. 서울에서 몇백 세대면은 그래 지금은 이제 엄청 나올 많이 곳이 나오죠. 없으니까. 네. 근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수요에 비해 가지고 몇백 세대 뽑는데 여기에다가 희망 거는 것도 저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뭐 근데 이제 만약에 나랑 배우자 근데 보니까 네. 3인 가구잖아요. 그러면 소득 기준이 한 달에 1,000 이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도전하실 음. 법하기는 한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어디 대학을 가는데 요거 특별한 요 전형으로 뽑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 10명 뽑는다. 근데 경쟁자가 10,000명 몰리면 이건 또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소득 기준은 넘치고 다른 것들이 다 충족하는데 소득 기준이 나는 공공분양이나 민영주택은 안 돼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만 이거를 내가 내 집 마련의 어떤 뭐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도전하는 거는 그것도 역시도 되게 위험하다. 사실은 장기 전세여서 내 집은 아니에요. 그지. 제가 말씀드린 네. 또 그거예요. 장기 전세가 되게 위험해요. 왜요? 어떤 의미에서 위험하냐면 거주의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왜요? 집 마련을 못 해요. 아. 내가 집을 살 생각이 있다. 나는 그냥 평생 임차인으로 살 거야라고 한다면 들어가도 좋은데 네. 우리가 이걸 아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진짜 내 집 마련 할 건데 악착같이 모으는 데 있어서 비용을 줄이고 요때까지 내 집을 마련할 거야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들어가셔도 좋지만 대부분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주거 안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뤄요. 이게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갈 때쯤 이제 우리 집 구하기 어떡하지? 시작하죠. 어디 구할까? 그러면은 세상에 내가 들어있던 것보다 주변 시세는 엄청나게 퍽퍽 뛰어 있고 그 뭐 제가 예전에 재무 상담을 해드릴 때 군인분들을 많이 상담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군인 또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분들의 자가 보유율이 대단히 낮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계속 사택이 나오니까. 관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자녀도 많아요. 아. 네, 이게 되게 그러니 저는 정책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에게 주거에 대한 것부터 무조건 확보를 해주면 아이는 딸려오는 거다. 소득이 적어도 주거가 안정이 되니까 다른 거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분들이 나중에 퇴직할 때쯤 되니까 네. 어라? 갈 데가 없어. 근데 평생 그냥 거의 공짜로 주듯이 한 이 주택에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세상 집값이 이래? 이러면서 진짜 큰 패닉이 오는 거죠. 그럴 때 자녀 많으면 이제 만점으로. 근데 물론 이제 군인들한테 제공되는 그 특별공급도 있기는 네. 해요. 그 뭐 하지만 바늘구멍이죠. 바늘구멍. 그래서 장기 전세에 들어가실 분들은 네. 들어가시면 다른 곳에서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내 집 마련하고는 더 멀어진다. 주거 안정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이게 주택 시장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아프고 힘들더라도 일단은 내 집 마련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셔라. 생각이 있으시다면 나는 근데 뭐 집 마련 안 하고 그냥 서울에서만 거주하다가 은퇴 시점이나 나중에 나이 들면 지방 소도시로 갈 거야.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이라면 네. 굳이 서울에다 집을 사가지고 그러실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장기 전세 주택도 보면은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거의 한 30대 후반 정도씩 되니까 여기에서 아기 낳고 살면은 20년까지 살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은퇴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없다. 그런 분들이라면 네. 모를까 나는 내 집을 마련하는데 임차 비용, 주거 비용 아끼고 좀 돈 좀 많이 모아가지고 할 거다라고 한다면 계획부터 제발 구체적으로 세우셔라. 그러지 않으면 진짜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오실 때쯤 되면 충격을 받아요. 아, 그 너무 케이스를 올라있어서. 너무 많이 봐서 이건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월세가 50만 원이나요? 아니 50이면 싼 거예요. 원룸 구하는데 청년들 그런 장기 전세들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진짜 현실 감각이 떨어져 버려요. 그게 근데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거를 야무지게 잘 사용하시는 그래야죠. 분들은 그냥 거기 있는 동안에 그 보증금 아껴가지고 그 돈을 좀 불려서 내 집 마련하고 거기서 나오는 방법도 그게 있죠. 가장 베스트 그게 취지예요. 그렇게 그쵸.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눌러 앉아버리니까. 그 주거 비용이 싸니까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다른 비용이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게 아이를 낳고 뭐 하고 하는 거면 좋겠지만은 그냥 뭐 외식비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좀 인테리어를 예쁘게 한다고 남의 집 인테리어에서 도대체 뭐예요? 그쵸. 예. 오래 산다고 해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는 그 로또 청약 이것도 좀 없애야 된다. 왜냐면 그게 왜 청약이 다 무슨 개돈 모아가지고 누구 한 명한테 몰아주는 것도 그런 아니고. 느낌이에요. 근데 딱 그거예요. 개돈 모아서 한 명한테 몰아주기. 처음에는 우리 실수요자, 서민들 뭐 이런 분들 먼저 배려를 해주자라는 제도로 출발을 했지만 그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특별공급, 저런 특별공급, 요런 제한선 요런 것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그 취지하고는 많이 벗어났다. 처음에 취지와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없애버리면 여지껏 청약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은 또 뭐가 되느냐 이래버리니. 어떡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대통령이 됐어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네. 상상. 상상. 바꾼다? 저는 네.
청약 제도는 유지하되 네. 되면 네. 전매가 바로 즉각 가능하도록. 오히려 더 활성화되게끔. 네. 로또라는 걸 그리고 문턱을 다 낮춰버리는 겁니다. 지금 특별 공급 아주 모양 좋게 너무 복잡해. 2030 아니 그거요. 2030은 어떻게 가점제 이렇게 못 받는데 우리들은 그러면 뭐가 죄냐? 단독은 뭐가 죄야? 애 안 낳고 사는 게 뭐가 죄야? 지금 현실이 그런데 그래서 그거 배려하려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잖아요. 작은 평수 1인 가구 이렇게 네, 살 수 있게끔.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더 의미 없어요.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그거 가졌을 때 특별 공급이라는 내 카드를 하나 써버리고 평생에 한 번밖에 못 쓰거든요. 특별 네. 공급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소진해가지고 없어지면 또 그거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뭐가 더 유리한지 이거 따지고 있다고. 그러지 말고 기준관 문턱 다 낮추고 물론 무주택이신 분들 실수요자분들은 먼저 쓰게끔 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됐을 때 바로 팔 수 있도록 하는 건 뭐냐면 시세차익 가져가셔라. 예. 다만 그렇게 공급이 되게끔 해라. 네, 계속. 공급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계층 이동의 사다리예요. 청약이 어차피 로또라고 한다면 우리 위선을 부리지 말고 그게 지금 늘 로또 청약이라면 로또라는 말이 붙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야 집은 사는 곳이지 투자하는 곳이 아니야 이런 위선 부리지 말고 예, 좋아 당첨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바로 팔 수 있게 양도세도 면제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3억에 당첨돼서 5억에 판 그 돈으로 그냥 5억짜리 내 집 마련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게 나쁜 거냐? 아니잖아. 그걸 나쁜 걸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재건축하면 야 니네들 거기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돈 버는데 그건 내가 배 아파서 못 봐주겠다. 초과이익 환수할 거야. 그러면 또 이분들은 내가 여기 오래 산 거밖에 뭐가 안 해. 있냐? 그럼 안 해. 안 정권 해버려. 바뀔 때까지 그럼 기다릴 공급도 거야. 안 돼. 다 근데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남이 부자 되는 거에 배 아파할 것도 없고 그럼 부자 되면 그 세금도 지금 많이 걷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서민을 위해서 한다면 그냥 이분들도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가 들은 그 사례 중에 월급이 요만큼인데 진짜 20몇 억짜리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이거 돈 그냥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어넣어서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그분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냐. 그분도 공부해서 청약에 도전을 하고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바로바로 전매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해서 그 아파트들도 시장 가격에 맞게끔 형성이 되도록 하고 다만 여기서 계속적으로 그럼 집이라는 게 투자 수단이 되고 막 거품이 되고 나는 내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지속적인 공급 막 미친 듯한 공급 이거 부수고 여기 공급 안 되는 재개발 뭐 신속통합기획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뭐 이런저런 여기에 새로운 빌라 이런 것도 과감하게 다 규제 보상금 풀어줘가지고.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공급을 하면 가만 있어봐 이런 아파트 지하 주차장 주차 면적 없고 이런 아파트들은 그럼 상대적으로 별로네. 이러면 이제 시세에서 낮아지겠죠 점점. 그게 좀 장기적인 믿음이 될 수 있게. 네. 이게 우리가 믿음이잖아요 주택 예. 공급이라는 거. 근데 이게 또 이제 정권 따라서 그쵸. 정권이 5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이게 쭉 이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 공급 대책이야말로 되게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건데 무조건. 믿음으로 가야 네, 되는 건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될 거다라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사전 청약 될 거야 해가지고 딱 해서 기다렸더니 엎어 그런 네. 사업장 많아. 뭐 이러면 비리 뭐 이래가지고 정책 신뢰도가 박살납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야 결국 집값 잡는 데면 정부 바뀌면 끝이네. 이런 생각 들고 그러면 요렇게 되면 요때 집을 사는 게 맞네라는 공식이 생겨버리면 양치기 소년 되는 겁니다. 맞아요. 양치기 소년. 네. 근데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그냥 진짜 불도저 같이 계속적인 공급 그것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2030이 노려볼 수 있는 것은 노부모 부양 네 노부모 부양 밖에는 없고 현실적으로 그냥 청약에 도전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셔라. 빨리 내 집을 사라.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는 딱 나와 있잖아요. 네. LTV도 있지만 DSR.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은 이거야. 그러면 얼마짜리 집을 사려면 요만큼을 모아야 되겠네. 혹은 이만큼을 모으면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겠네가 딱 나오죠. 네. 그럼 그 시점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30살인데 35살은 2억을 모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출은 이만큼을 받을 수 있네. 그럼 35살에 마련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은 요거. 그 가격으로 찾을 수 있는 집의 유형과 지역은 여기. 그렇게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밟아 나가셔라. 네. 누구든 처음에부터 15억짜리 20억짜리 집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내 집 마련의 현실적인 방법이다. 네.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